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고민스러워서 저의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야기 들어보신 후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 딸 하나 입양할까? 식탁 위에 놓인 수저가 덜그럭 떨어졌습니다. 제 눈이 커졌어요. 방금 남편이 한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죠. 1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심한 듯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해바라기 고아원에 소희라는 아이가 있는데 정이 많이 들었어.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떠졌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간밤에 남편이 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딸 아이를 입양한다니, 남의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가을의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 잠든 사람인데 어젯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오늘의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준우의 방문을 열고 불을 켜자 이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불을 살짝 걷어냈죠. 14살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아빠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은 여느 때와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충격적인 제안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대학교 때부터 함께한 남편은 언제나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가끔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있어도 항상 미리 연락을 주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1년 전부터 시작된 고아원 봉사활동은 남편에게 무언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회사 봉사활동으로 해바라기 고아원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주말마다 가는 상황이 되었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았지만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아침을 먹으며 오늘 있을 과학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는 준우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과연 준우에게 동생이 생긴다면 어떨까? 가족들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이 흘렀어요. 학부모 모임에서는 준우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성실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지만 한편으로는 입양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의 균형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도 일었어요. 소희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남편이 그토록 마음을 뺏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시간 남편은 예상보다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생기가 돌았어요. 준우는 방에서 내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봉사활동이 생각보다 좋았다며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밝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희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애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라고 하기엔 이상했지만 15년간 함께한 남편이 타인에게 그런 감정을 보이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고아원 이야기는 더 자주 식탁에 오르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차원의 봉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변화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서는 항상 특별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이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소희라는 이름의 3살 여자아이, 남편이 특별히 챙기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내 소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를 가진 소희의 모습에 저도 무언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단순한 봉사자와 고아원 아이의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수한 인연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지 못했어요.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던 날 남편의 입양 제안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소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소희는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묘하게 아팠습니다. 어린 생명이 겪은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소희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에게도 좋은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큰 변화를 의미했어요. 저는 침묵했고 남편은 그 침묵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희에게 정말 가정이 필요하다면 이라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입양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보여준 소희의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준우에게 동생이 생긴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항상 혼자였고 때로는 외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소희와 준우가 함께 웃는 모습을 상상하자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남편에게 소희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고아원을 찾은 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소희를 본 순간 제 가슴이 찌릿했어요. 소희의 초롱초롱한 눈빛은 마치 별을 담은 듯했고 해맑은 미소는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소희는 수줍게 인사를 건네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손바닥을 통해 가슴 깊숙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고아원을 찾았어요. 소희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소희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고 상처받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저는 점점 소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준우에게도 소희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준우의 반응은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호기심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우는 자신의 장난감 중 일부를 소희에게 주고 싶다며 상자를 꾸리기도 했죠. 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소희를 맞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남편과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서류 작업과 면담, 가정조사를 거쳐 마침내 소희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희가 집에 온 첫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출산의 기쁨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하고 강렬한 감정이었어요. 소희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미 그 아이가 내 딸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님에도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희의 방은 준우와 제가 함께 꾸몄습니다. 분홍색 벽지와 작은 침대, 그리고 다양한 인형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이었어요. 소희는 자신의 방을 보고 눈을 크게 뜨며 기뻐했죠. 그날 밤 가족 넷은 처음으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것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소희가 가족이 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아이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준우를 학교에 보낸 후에는 소희와 함께 유치원에 갔죠. 처음에는 낯설었던 육아 루틴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간만에 다시 시작된 어린아이 돌보기는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소희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소희를 데리고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새로 찍기 위해서였어요. 소희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달았죠. 준우는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고 남편과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사진관에 도착하자 소희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처음 찍는 가족 사진에 들뜬 마음이었죠. 사진작가는 네 사람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뒤에 서고 앞에는 준우와 소희가 앉았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고 가족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어요. 소희가 입양된 후 가족의 분위기는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준우는 동생이 생겨 책임감이 커졌고 남편은 눈에 띄게 가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새로운 기쁨을 알게 되었죠. 가족 사진이 나온 날 우리 집에서 남편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누나와 조카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새 가족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죠. 모두들 소희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소희를 유심히 보더니 문득 한마디를 던졌어요. 어머, 애 아빠랑 너무 닮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누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같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필 닮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단순히 정이 들어서 닮아 보인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양 제안, 특정 아이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남편과 소희의 묘한 닮음. 다음 날부터 저는 소희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의 위치, 눈을 깜빡이는 모습,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점점 더 남편을 닮은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커져가는 의심을 억누르려 했지만 자꾸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열흘 동안 저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소희를 대할 때도 전과 같은 자연스러움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가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저는 항상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찾아보았죠. 비밀리에 소희의 머리카락과 남편의 면도기에서 채취한 샘플을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저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검사 결과가 도착한 날, 제 손은 편지 봉투를 열며 떨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부성 가능성 99.9999%. 소희는 남편의 친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준우와 소희를 일찍 재운 후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15년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소희를 향한 자신의 감정도 혼란스러워졌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딸아이가 배신의 증거라니. 제 세계는 완전히 뒤흔들렸고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예감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해 전 출장길에서 만난 여성과의 일시적인 관계에서 소희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여성은 아이를 키울 의지도 능력도 없었고 결국 돈을 받고 소희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회사 봉사활동으로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소희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에서 소희를 지속적으로 보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입양할 생각은 없었고 후원자만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고아원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렬해졌고 입양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울면서 하더군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프로포즈 받던 순간, 준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소희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던 그날,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이들이 등교한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현실적이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소희의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법적으로 소희는 저와 남편의 입양 자녀였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친자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준우와 소희를 생각했어요. 특히 소희, 그 아이는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무고한 존재였습니다. 단지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런 복잡한 관계에 휘말리게 된 아이였죠. 저는 소희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지난 반년간 진심으로 딸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는 남편의 배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준우는 부모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만이 평소와 다름없이 해맑게 웃으며 오늘 있었던 유치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남편이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우린 진짜 가족이야. 용서해줘. 남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준우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될 거라고. 준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행복했던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지, 특히 소희가 온 후로 더 화목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자세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문제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결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소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데리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맡길 것인지. 법적으로는 입양한 자녀였기에 저에게도 양육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친자였죠. 가슴으로는 소희를 떠나보내기 싫었지만 매일 그 아이를 보며 배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냉정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재산분할과 함께 소희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준우의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완벽한 결별을 위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소희와의 이별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어요. 그러나 제 결심은 확고했죠.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매일 소희를 보며 그 아픔을 되새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차갑게 변했어요. 15년간 함께한 남편이 아닌 그저 자신을 배신한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희의 친자 관계가 공개되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과 함께 말이죠. 판사는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의 70%를 제가 가져가게 되었고 준우의 양육권도 저에게 돌아갔어요. 소희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소희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소희에게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엄마와 아빠가 잠시 떨어져 살게 되고 소희는 아빠와 함께 지내게 된다고만 간략히 설명했죠. 소희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이혼이란 개념은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저는 소희의 방에 들어갔어요. 아이는 인형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소희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그리워할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떨리는 목소리에 소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해맑게 웃으며 인형 놀이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소희의 순수한 미소에 저는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소희를 떠나보내는 것이 옳은 걸까? 그런 의문이 스쳐갔지만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고 소희를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준우 오빠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지며 자신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아빠가 잘 돌봐줄 거라고 말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같이 있을 수 없냐는 소희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소희를 꼭 안으며 너무 사랑한다는 말과 절대 잊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소희는 제 목을 꼭 붙잡았어요. 작은 몸이 떨리며 자신이 잘못했냐는 소희의 질문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저는 소희에게 절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재차 확인시켜 주었어요. 저는 준우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소희는 현관에서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우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왜 갑자기 행복했던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구해 준우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소희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소희가 울며 엄마라고 부르는 꿈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준우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줄었습니다. 가끔 소희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을 때면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아빠가 잘 돌봐주고 있을 거라고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저는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소희가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밤마다 울며 엄마를 찾는다고. 읽다가 저는 편지를 구겨버렸어요. 감정이 다시 복받쳐 올랐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어느 날 준우가 조심스럽게 소희를 보러 갈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도 소희가 보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대답했지만 그것은 사실 회피였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겉으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어요. 일을 시작했고 사회생활도 차츰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소희를 향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소희의 생일이 다가오자 저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생일 전날 밤 저는 결국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소희가 좋아하는 인형이었어요. 포장을 하며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선물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 소희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선물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남편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남편과 소희를 보게 되었어요. 소희는 여전히 예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소희를 보고 싶은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소희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소희가 입양되기 전과 후의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어요. 특히 처음 찍은 가족 사진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4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소희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겉으로는 새로운 삶에 적응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소희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우도 학교에서 점점 적응해가는 듯 했지만 가끔 동생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빛이 흔들렸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우리 집에는 무언가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청소를 하다 소희의 작은 양말 한 짝을 발견했어요. 모든 짐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서랍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분홍색의 작은 양말을 손에 쥐자 소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준우가 방에 들어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그저 청소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준우는 제 손에 있는 양말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준우가 조심스럽게 소희가 잘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어느새 큰 아이가 된 준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어머니의 위로가 필요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준우는 소희가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준우를 안았어요. 아들의 말이 제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려 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소희를 향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희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사진 속에서 소희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소희가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 저는 무언가 결심한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들이 정리되었어요. 저는 준우에게 묻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소희를 향한 사랑이 그 모든 감정을 덮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소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간단히 물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소희가 잘 지내고 있으며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겼어요. 저는 소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며 주말에 공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소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과연 소희는 저를 어떻게 대할까? 여전히 엄마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준우와 함께 공원으로 향했어요. 준우도 소희를 만난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멀리서 남편과 소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다만 조금 더 자란 듯 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예쁘게 묶여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소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소희는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달려오는 소희를 맞이했어요. 소희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소희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소희에게 보고 싶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소희도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제 딸이라는 것을요.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였어요. 소희를 안고 있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았어요. 준우도 소희와 재회하며 기뻐했습니다. 형제는 금세 예전처럼 친밀하게 지냈어요. 공원에서 함께 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분노에 휩싸여 소희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소희를 두고 떠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인정했어요.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소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소희가 매일 저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지금이라도 돌아온 것이 중요하며 소희에게는 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소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소희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할 수 있었어요. 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소희를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소희를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소희는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도 소희와 함께할 때면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어느 날 소희가 저에게 우리 집에 다시 안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이에게 이혼의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맑은 눈빛을 보며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직은 어렵지만 소희와 준우가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소희와의 재회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소희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소희가 제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준우와 소희는 예전처럼 친밀해졌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웃고 떠들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소희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게 지내려 노력했지만 내면의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어요. 저는 소희는 사랑했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았어요. 소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상처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예전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어요.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생각하니 쓰라림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저를 기만했습니다. 그런 배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소희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양육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희가 저와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법적인 합의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제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더 치르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희와 다시 관계를 맺고 싶지만 남편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옳을까? 그것이 진정 제가 원하는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남편이 고통받기를 바랐어요. 제가 느꼈던 그 배신감과 상실감을 그도 똑같이 느껴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수심이 과연 저를 행복하게 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준우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소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테죠. 저는 준우에게 내일 소희가 놀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 가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을 위해 화해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소희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만난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어요.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그런 냉랭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소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남편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몇 시에 데리러 올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6시까지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남편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그것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느끼는 고통은 제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와 준우는 즐겁게 놀았어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소희가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미소 지으려 애써도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소희는 그런 제 미묘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준우는 간간히 저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남편이 소희를 데리러 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소희에게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남편을 바라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제 태도에
남편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지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소희의 손을 잡고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소희의 작은 손이 아빠의 큰 손에 감싸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편은 소희의 아버지이기에 함께 있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추가적인 위자료를 요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물질적인 보상이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남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제안한 금액은 상당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분명 큰 부담이 될 금액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든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상실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남편은 그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남편에게 통보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직접 만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저는 남편이 고통받기를 원했지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전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다만 아빠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권리만 빼앗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희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그것과 남편에 대한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한 것에 일종의 정의가 실현된 듯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저는 슬퍼하는 소희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제 결정이 과연 소희에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저와 준우의 생활은 안정되었고 소희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일주일에 2번씩 저의 집에서 지냈고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소희를 데리러 올 때마다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모습은 눈에 띄게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요구한 추가 위자료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어요. 넓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고 좋은 차도 팔아 중고차로 바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두운 표정이었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돈을 좀 더 냈기로써니 저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나타나야만 했나 오히려 안 잊고 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가 받는 고통은 제가 겪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했어요. 남편의 고통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의 결과일 뿐이죠. 어느 날 저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이 추가 위자료 마지막 분할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이 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같은 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소희를 데려다주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짧게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소희를 데리고 왔습니다. 소희는 반갑게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준우도 동생을 반기며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져 볼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40 중반의 나이에 거의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할 말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모든 위자료를 다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만족감을 느껴야 할 텐데 어쩐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함만 느껴졌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되었고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묻자 남편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말했어요. 준우와 소희를 먹여 살릴 정도는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누가 치료를 해준답니까? 제 갈갈이 찢긴 마음은 저는 남편에게 상처는 영원히 남을 거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소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희를 생각하면 남편과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부모 모두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소희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겠지만 그것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했어요.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그토록 당당했던 남자가 이제는 어깨가 처진 채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어쩐지 허망해 보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남편이 충분히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지만 예상과 달리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제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졌어요. 소희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희의 행복이었어요. 소희에게는 부모의 갈등이 아닌 안정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준우와 소희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문득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 마음이 흔들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이제 저도 제 삶에 집중할 때였습니다. 소희와 준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소희를 데리러 남편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고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희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소희에게 잘 있었는지 물었고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아빠와 인형 옷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소희의 말에 놀랐어요. 남편이 인형 옷을 만들다니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바라보자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소희가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랬다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정말로 소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미워해야 할까? 소희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 옳은가? 잠시 생각에 잠긴 제 눈앞에 소희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소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이었어요. 저는 문득 소희에게 행복한지 물었고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와 있어서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시련을 이겨낸 끝에 찾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족 사진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이 없었지만 저와 준우 그리고 소희 이들 세 사람의 웃음소리로 집안은 따뜻하게 채워졌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혈연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분노를 영원히 간직해야 할까요? 소희의 행복을 위해 남편과 화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희를 데려와 셋이서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시원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